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와 함께 태성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그랜드 볼룸을 가득 메웠고 최고급 샴페인이 물처럼 흘러넘치는 현장은 성공의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세아는 파티장 한 구석에서 크리스털 잔을 손에 쥔 채 무대 중앙에 선 강민혁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강민혁의 공식적인 연인이자 태성그룹의 그림자 전략가로서 회사를 현재의 위치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강민혁이 입은 슈트는 세아가 골라준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넥타이 역시 그녀의 취향과는 거리가 먼 촌스러운 색상이었다. 세아는 본능적으로 오늘 밤이 자신과 강민혁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상기된 얼굴로 마이크를 잡더니 오만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태성그룹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당당한 모습에 매료되어 박수를 보냈지만 세아만이 그 자신감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민혁의 시선이 파티장을 훑다가 세아와 마주쳤지만 그는 차갑게 눈을 돌리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소개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세아에게 쏠렸으나 강민혁의 손은 정반대 편에 있는 입구를 향하고 있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최윤아가 수줍은 듯한 표정으로 등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윤아는 강민혁이 대학 시절 그토록 잊지 못했던 첫사랑이자 그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백월광 같은 존재였다. 유학을 떠났던 그녀가 돌아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약혼녀로 소개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강민혁은 무대 아래로 내려가 최윤아를 에스코트하며 단상 위로 올라갔고 두 사람은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빛났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홀로 남겨진 윤세아에게 집중되었으나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세아는 마치 이 삼류 드라마 같은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의 쇼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수군거림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약혼 발표가 끝나자 강민혁은 최윤아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보란듯이 세아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최윤아는 세아를 보며 죄책감 없는 맑은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고 그 모습은 순수함보다는 잔인함에 가까웠다. 강민혁은 세아 앞에 서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낮은 목소리로 이제 그만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세아에게 내밀며 이것이 지난 3년의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이별의 예우가 아니라 고용관계를 청산하는 오너의 거만한 태도였으며 세아를 철저히 돈으로 움직이는 여자로 취급하는 행동이었다. 주변의 귀부인들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세아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세아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강민혁이 건넨 봉투를 받아들었고 그 순간 강민혁의 눈에는 안도감과 경멸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세아가 울며불며 매달리거나 적어도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그녀의 차분한 반응이 오히려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세아는 봉투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가방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봉투 겉면에 적힌 비밀 유지 서약서라는 문구를 보고는 짧게 코웃음을 치며 서명란에 거침없이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글씨체는 평소 결제 서류에 서명할 때보다 훨씬 더 강단 있고 우아했다. 세아는 서류와 만년필을 다시 봉투 위에 얹어 강민혁의 가슴팍에 가볍게 밀어주었다. 강민혁은 엉겁결에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고 최윤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강민혁의 팔을 더 꽉 붙잡았다. 세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축하한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파티장의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도망침이 아니라 승리자의 퇴장처럼 당당했고 꼿꼿한 등은 그녀의 자존심을 대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저절로 길을 터주었고 세아는 그 사이를 유유히 걸어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화려한 파티장의 소음이 차단되자 비로소 세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세아는 대기하고 있던 발렛 파킹 직원에게 차 키를 건네받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른 머리를 식혀주는 것 같아 상쾌하게 느껴졌다. 강민혁은 자신이 세아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세아가 그를 놓아준 것이라는 걸 그는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세아는 운전석에 앉아 룸미러를 통해 화려하게 빛나는 호텔 건물을 잠시 올려다보았다. 태성그룹의 핵심 전략과 비밀 장부, 그리고 강민혁의 치명적인 약점들은 모두 그녀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수석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세아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다렸다는 듯한 웃음소리와 함께 언제든 환영한다는 대답이 들려왔다. 세아는 전화를 끊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강민혁이 선택한 백월광이 과연 그를 구원할 빛일지 아니면 그를 태워버릴 불길일지는 곧 증명될 것이었다. 세아는 자신이 없는 태성그룹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릴지 상상하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제자리를 찾기 위한 완벽한 설계의 시작이었다. 월요일 아침 태성그룹의 전략기획실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평소라면 윤세아의 지휘 아래 완벽한 오케스트라처럼 돌아갔을 업무 체계가 그녀의 부재 단 하루 만에 삐거덕거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직원들은 결제 서류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했고 전화벨 소리는 끊이지 않고 울려 퍼져 사무실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강민혁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집무실로 들어섰으나 그를 맞이한 것은 평소와 다른 낯선 풍경이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출근하기 전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할 일일 브리핑 파일이 없었고 그가 즐겨 마시는 에스프레소의 온도조차 미지근했다. 사소한 불편함들이 모여 강민혁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기 시작했다. 그는 습관적으로 인터폰을 눌러 윤 실장을 찾으려다 멈칫하며 손을 거두었다. 어젯밤 자신이 그녀를 내쳤다는 사실을 자각하자 기묘한 상실감이 밀려왔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며 고개를 저었다. 강민혁은 자신이 윤세에게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지시를 잘 수행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유럽 파트너사와의 화상회의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강민혁은 책상을 내리치며 이유를 물었고 비서실장은 땀을 흘리며 상대방이 협상 담당자가 바뀐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보고했다. 그제야 강민혁은 그 까다로운 유럽 바이어들을 관리해 온 것이 온전히 윤세아의 개인적인 역량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화를 사귀고 있던 강민혁의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윤아가 해맑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있었는데 회사의 비상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눈치 없는 행동이었다. 최윤아는 강민혁의 굳은 표정을 읽지 못한 채 자신이 내조를 하러 왔다며 도시락을 책상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중요한 서류들이 음식 냄새로 뒤덮이는 것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차마 첫사랑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최윤아는 복잡한 경영 수치들이 적힌 모니터를 보며 아이처럼 신기해했고 업무에 방해가 되는 질문들을 쏟아냈다. 강민혁은 그녀의 순수함이 귀여워 보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그 무지함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때 최윤아가 실수로 물컵을 건드려 검토 중이던 인수합병 계약서 위로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고 놀란 최윤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뒷걸음질 쳤다. 강민혁은 젖어버린 서류를 수습하며 윤세아였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실수라고 속으로 비교하고 있었다. 최윤아는 울먹이며 나가버렸고 강민혁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져 젖은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윤세아는 단 한 번도 감정적인 이유로 업무를 망친 적이 없었으며 언제나 그가 필요한 것을 말하기도 전에 준비해두곤 했다. 강민혁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태성그룹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리던 윤활유는 자신이 아니라 윤세아였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에서는 은밀하고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윤세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노신사를 향해 예의 바르면서도 당당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노신사는 태성그룹의 최대 라이벌인 화강그룹의 장 회장이었으며 그는 오랫동안 세아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장 회장은 윤세아가 태성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헬기를 띄워 그녀를 모셔올 만큼 그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세아에게 정말로 강민혁에게 칼을 겨눌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세아는 망설임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세아는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그 표지에는 태성그룹의 차세대 주력 사업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허점들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다. 장 회장은 서류를 훑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세아의 정보력과 분석력이 태성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세아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화강그룹의 공식적인 전략본부장으로서 전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장 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고 즉석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와 정원을 약속했다. 윤세아의 영입은 재계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었으나 태성그룹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태성그룹의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그 소문을 보고받고 코웃음을 치며 윤세아가 갈 곳이 없어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세아가 자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고 싶어하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반응은 강민혁의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태성그룹의 주가는 장마감을 앞두고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강민혁의 경영 능력보다 윤세아의 실무 능력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었다. 세아는 사무실 창밖으로 태성그룹 사옥을 바라보며 이제 곧 시작될 전쟁을 조용히 준비했다. 윤세아는 화강그룹의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등장을 공식화했고 그녀의 카리스마는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태성그룹이 진행 중인 입찰건을 가로챌 완벽한 시나리오를 브리핑하며 임원들의 의구심을 단숨에 잠재웠다. 그녀의 전략은 치밀했고 실행 계획은 대담했으며 무엇보다 강민혁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세아는 자신의 새로운 집무실에 앉아 강민혁에게 보낼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태성그룹이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USB였으나 그녀는 이것을 당장 터뜨리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는 사냥감을 단숨에 죽이는 것보다 서서히 조여가며 공포를 느끼게 하는 방법을 택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민혁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고 그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어 윤세아의 번호를 눌렀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그는 분노에 차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렸고 깨진 액정 위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다. 강민혁은 그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지탱하던 기둥이었음을 실감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인천 신항물류단지 입찰 설명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니라 향후 10년의 물류 패권을 결정짓는 거대한 전쟁터였기에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태성그룹의 강민혁 회장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회의장 중앙에 자리를 잡았고 그 옆에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최윤아가 화려한 장신구를 한 채 앉아 있었다. 강민혁은 이번 입찰을 통해 태성그룹의 위기를 불식시키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경쟁사들이 제시할 금액을 미리 정보망을 통해 파악했다고 믿었기에 승리를 확신하며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를 부렸다. 최윤아는 엄숙한 분위기의 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으며 강민혁에게 귓속말을 건넸고 주변의 임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사회자의 안내방송과 함께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화강그룹의 대표단이 입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화광그룹 장 회장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인물은 다름 아닌 윤세아였으며 그녀는 태성그룹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세련되고 강렬한 화이트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강민혁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윤세아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태성그룹 맞은편 좌석에 착석했고 그녀의 명패에는 화광그룹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강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지만 세아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서류를 검토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진행 요원들의 제지로 강민혁이 간신히 자리에 앉자 세아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입찰이 시작되자 예상대로 태성그룹과 화강그룹의 치열한 2파전으로 양상이 흘러갔다. 강민혁은 자금력을 앞세워 공격적인 배팅을 시작했지만 세아는 태성그룹의 자금 흐름이 현재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 바로 직전까지 금액을 올리며 그를 서서히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윤세아는 마이크를 잡고 태성그룹이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입찰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것은 태성그룹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기밀 정보였기에 강민혁은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세아의 말 한마디에 심사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급격히 화강그룹 쪽으로 기울었다.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강민혁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최윤아마저 저 여자를 이겨달라며 부채질을 해댔다. 강민혁은 회사의 재무팀장이 말리는 손길을 뿌리치고 원래 책정했던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입찰가로 불렀다. 회의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강민혁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세아를 비웃었다. 그 순간 윤세아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마이크를 잡고 화강그룹은 더 이상의 입찰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너무나도 빠른 포기에 강민혁은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사회자가 태성그룹의 낙찰을 선언하는 망치를 두드렸지만 강민혁의 귀에는 그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사실 이 물류단지는 집안 공사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땅이었고 세아는 이를 알고 일부러 강민혁이 높은 가격에 낙찰받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윤세아는 멍하니 서 있는 강민혁에게 다가와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이 이 땅 때문에 앞으로 겪게 될 끔찍한 자금난을 예견하며 우아하게 뒤를 돌았다. 화강그룹의 임원들은 윤세아의 완벽한 작전에 감탄하며 그녀를 에스코트했고 세아는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강민혁은 낙찰 확인서에 서명하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최윤아는 그저 땅을 샀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 대비되는 모습은 태성그룹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듯했다. 회의가 끝나고 로비로 나온 강민혁은 비서실장에게 당장 자금을 끌어올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함쳤지만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태성그룹의 재무 상태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고 윤세아가 그 정보를 은밀히 흘린 탓에 대출 승인이 막혀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이 윤세아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윤세아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 회장의 차에 올라타며 태성그룹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뉴스를 확인했다. 장 회장은 세에게 훌륭한 데뷔전이었다고 칭찬하며 최고급 와인을 건넸다. 세아는 와인잔을 흔들며 붉은 액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강민혁은 술에 취해 최윤에게 화풀이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고성이 오갔다. 최윤아는 강민혁이 변했다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강민혁은 그녀의 눈물이 더 이상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윤세아가 곁에 있었을 때의 안정감을 사무치게 그리워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었고 윤세아는 이미 그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더 큰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단계로 최윤아의 과거와 태성그룹의 비윤리적인 마케팅을 엮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전쟁의 서막은 올랐고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윤아는 분노에 찬 손길로 태블릿 PC의 화면을 거칠게 넘겼다. 인터넷 기사들은 온통 화광그룹의 새로운 전략가 윤세아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반면 태성그룹과 강민혁에 대해서는 무능한 경영진이라는 비판적인 댓글이 줄을 잇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윤세아가 가로채 갔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질투심을 느꼈다. 그녀는 강민혁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계 뒷담화 전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윤세아가 태성그룹의 기밀을 빼돌려 화광그룹에 입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루머였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히 자극적인 소재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는 윤세아의 이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배신녀 혹은 산업 스파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대중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그 뉴스를 보고 내심 쾌재를 불렀으며 윤세아가 이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올 것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화광그룹의 집무실에 앉아있는 윤세아의 표정은 지나치게 평온했다. 그녀는 이미 최윤아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이런 유치한 공격을 해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세아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미리 준비해둔 반박 자료와 함께 최윤아가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 원본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윤세아가 공개한 자료는 조작이 불가능한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최윤아가 돈을 주고 기사를 사주했다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여론은 태성그룹의 비도덕성을 성토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여성 임원을 매장시키려 한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의 분노를 표출했다. 강민혁은 회사 홍보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색이 되어 뉴스 화면을 켰다. 화면 속에서는 최윤아의 과거 행실과 인성 논란까지 더해져 태성그룹 불매운동 조짐마저 보이고 있었다. 그는 믿었던 연인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나 다름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태성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강민혁 회장의 사퇴와 최윤아와의 파혼을 요구했다. 강민혁은 최윤아를 집무실로 불러들여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악어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윤세아는 모니터를 통해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요동치는 주식 차트를 바라보며 차가운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려 자멸하는 적들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망신주기가 아니라 태성그룹의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기 때문이었다. 최윤아의 어설픈 공격은 오히려 윤세아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화강그룹 내부에서도 그녀의 위기관리 능력과 대담함을 높이 평가하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세아는 이제 방어를 넘어 본격적인 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마쳤고 그 타겟은 태성그룹의 자금줄이었다. 밤이 깊었지만 태성그룹의 불은 꺼질 줄 몰랐고 직원들은 쏟아지는 항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강민혁은 머리를 감싸 쥐고 어두운 창밖을 내다보며 윤세아가 떠난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한지 다시금 통감했다. 하지만 멈추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파멸의 수레바퀴는 가속도가 붙어 굴러가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회원제 룸살롱. 가장 깊숙한 방에서는 은밀하고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민혁은 테이블 위에 현금 다발이 가득 담긴 사과 상자를 올려놓으며 맞은편에 앉은 고위 관료에게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화강그룹이 추진 중인 신규 개발 사업에 인허가를 무기한 보류시켜달라는 청탁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자신의 경영 실패를 덮기 위한 가장 졸렬한 수단이었다. 관료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상자를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강민혁은 그 모습에서 승리의 확신을 얻었다. 그는 정당한 실력으로는 윤세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권력의 힘을 빌려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술잔이 오가고 거실에는 퇴폐적인 웃음소리가 가득 찼지만 강민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화강그룹 본사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날아온 공문 한 장이 도착해 사무실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환경영향평가, 제조사를 이유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으며 이는 명백히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였다. 임원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지만 윤세아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차분하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윤세아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멈춰버린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며 강민혁이 기어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로비를 진행했다면 분명히 비자금 장부에 손을 댔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내 들었고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녀가 연락한 인물은 태성그룹 재무팀의 만년 과장이었으며 그는 과거 세아의 도움으로 횡령 누명을 벗은 적이 있어 그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었다. 그는 세아의 지시를 받자마자 강민혁이 최근 비밀리에 처리한 자금 이체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산망에 접속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신복들이 모두 돈으로 매수되었다고 믿었겠지만 진짜 충성심은 돈이 아닌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강민혁은 화강그룹의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쾌재를 부르며 최윤아와 함께 최고급 일식집에서 자축 파티를 열었다. 최윤아는 이제 우리가 이긴 거냐며 철없는 소리를 해댔고 강민혁은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법인 카드를 남발했다. 두 사람은 눈앞의 작은 승리에 취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시각 윤세아는 입수한 자금 흐름표를 분석하며 강민혁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뇌물을 전달한 경로를 완벽하게 파악해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었고 급하게 일처리를 하느라 남긴 흔적들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세아는 이 자료를 검찰에 바로 넘기는 대신 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태성그룹의 주거래 은행 본점이었으며 은행장은 갑작스러운 세아의 방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세아는
태성그룹의 불법 자금 운용 내역과 로비 정황이 담긴 파일을 은행장 앞에 내밀며 조용하지만 위압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만약 이 사실이 언론에 터지면 태성그룹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준 은행 역시 부실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행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류를 검토했고 태성그룹의 재정 상태가 회계 조작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윤세아는 은행장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며 지금 당장 태성그룹에 대한 여신을 회수하고 추가 대출을 막으라고 제안했다. 그것은 태성그룹의 숨통을 끊어놓는 결정타였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결국 은행장은 세아의 제안을 받아들여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고 태성그룹을 요주의 관리 기업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금융권 전체에 태성그룹 위기론을 확산시키는 신호탄이 되었고 다른 채권단들도 앞다투어 자금 회수에 나서기 시작했다. 윤세아는 은행 문을 나서며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이제 곧 태성그룹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것임을 직감했다. 강민혁이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출근했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대출 만기 연장 불가 통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전화를 돌려 은행 담당자들에게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하기 그지없었다. 자금줄이 막히면 기업은 피가 멈춘 사람과 다를 바 없었기에 강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려갔다. 최윤아는 백화점에서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울며불며 회사로 찾아와 강민혁에게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녀는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체면과 명품 가방을 더 걱정했고 강민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혐오감을 느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윤세아를 버리고 선택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다. 윤세아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태성그룹의 채권단이 본사를 점거했다는 속보를 지켜보며 차갑게 식은 차를 마셨다. 그녀는 강민혁이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가는 꼴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겪는 고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까지 철저하게 짓밟아주는 일뿐이었다. 밤이 깊어도 태성그룹 사옥 앞에는 취재진과 채권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강민혁은 불 꺼진 집무실에 갇혀 독 안에 든 쥐꼴이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병을 잡았지만 술로도 두려움을 떨쳐낼 수는 없었다. 어둠 속에서 윤세아의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그를 괴롭혔고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이른 새벽 윤세아는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 변호사를 만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태성그룹이 지난 5년간 저질러온 분식 회계 장부와 주가 조작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세아가 강민혁의 곁에 있을 때 만약을 대비해 모아둔 보험이었다.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10시간이라고 말하며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9시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검찰의 태성그룹 압수수색 소식이 속보로 타전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 태성그룹 본사 로비로 들이닥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고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강민혁은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라인을 통해 정계 유력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미 윤세아가 손을 써서 강민혁의 몰락이 확정적이라는 정보를 흘려두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꼬리를 자르고 도망친 것이었다. 강민혁은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서실장의 차가운 사직서뿐이었다. 이사회 긴급 소집이 열렸지만 이사들은 모두 강민혁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고 그를 해임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어제까지만 해도 굽신거리던 임원들이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범죄자 취급하며 회의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강민혁은 자신의 회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왔고 직원들은 그를 피해 홍해처럼 갈라졌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민혁은 최윤아가 기다리고 있을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자신의 첫사랑인 그녀만은 곁에 있어 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도어락을 열고 들어선 집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여행용 가방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최윤아는 드레스룸에서 고가의 보석들과 명품 가방들을 미친 듯이 가방에 쓸어 담고 있었고 그 모습은 우아한 백월광이 아닌 탐욕스러운 도둑고양이 같았다. 강민혁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쳐. 야, 최윤아는 깜짝 놀라며 들고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곧 표정을 바꾸더니 경멸 어린 시선으로 강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는 당신이 빈털터리가 될 줄 알았다면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독서를 퍼부으며 짐 가방을 챙겨 들었다. 강민혁이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최윤아는 날카로운 손톱으로 그의 뺨을 핥히며 밀쳐냈다. 바닥에 나뒹군 강민혁은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최윤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강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랑은 돈 앞에 무력하게 부서졌고 자신이 버린 여자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다. 윤세아가 곁에 있었을 때 누렸던 평온함과 영광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시각 윤세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TV 화면을 통해 최윤아가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최윤아가 해외로 도피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출국 금지 요청을 해둔 상태였기에 도망칠 구멍은 애초에 없었다. 윤세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승리의 선언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조문과도 같았다. 태성그룹 본사 앞은 성난 주주들과 시민단체들의 시위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 병력이 건물을 에워싸고 있었다. 강민혁은 펜트하우스 창문 아래로 보이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나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수갑과 감옥이라는 현실뿐이었다.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들이닥치자 강민혁은 저항할 힘도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로비에 진을 치고 있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다. 한때 재계의 황태자라 불리던 남자의 몰락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생중계되었다. 윤세아는 뉴스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리모컨 전원을 껐고 사무실은 다시 고요한 정적에 잠겼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태성그룹 인수합병 제안서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펜을 들어 서류의 첫 장을 넘겼다. 낡고 부패한 것은 무너졌으니 이제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차례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는 을씨년스러웠고 화강그룹 본사 꼭대기층의 집무실 창문은 빗줄기에 맞아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냈다. 윤세아는 불 꺼진 사무실 안에서 창밖의 야경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고요하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오늘 밤 강민혁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퇴근하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석보석방 석방 상태인 강민혁이 감시망을 뚫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윤세아가 보안팀에게 미리 지시하여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거칠게 열리며 비에 흠뻑 젖은 강민혁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명품 양복은 흙탕물로 얼룩져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어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황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민혁은 숨을 헐떡이며 윤세아를 노려보았고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테이블 위에 놓인 크리스털 꽃병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고함을 질렀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지만 윤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보았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윤세아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구는지 따져 물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자신이 다른 여자를 선택한 것이 그렇게 큰 죄냐고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다. 강민혁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한 채 모든 책임을 윤세아의 질투심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윤세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것은 치정극이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을 배신한 순간부터 태성그룹은 유능한 전략가를 잃고 무능한 오너만 남은 시한폭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녀의 말은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이었기에 강민혁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강민혁은 비틀거리며 세아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가볍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길을 피했다. 허공을 가른 강민혁의 손은 무력하게 떨어졌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최윤아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제 자신에게 남은 사람은 세아뿐이라고 뻔뻔하게 매달렸다. 윤세아는 바닥에 엎드린 강민혁을 내려다보며 3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허상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강민혁이라는 인간 자체가 아니라 그가 가졌다고 믿었던 잠재력과 열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오만함이 낳은 괴물이었고 그 괴물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다시 고개를 들어 애원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한 번만 도와달라고 빌며 그러면 태성그룹의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끝까지 돈과 권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윤세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미 태성그룹은 자신의 손에 넘어왔는데 굳이 당신의 허락이 필요하겠냐고 반문했다. 그 순간 강민혁의 표정이 멍해지더니 이내 경악으로 바뀌었고 그는 윤세아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태성그룹을 합법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강민혁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것이었다. 강민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벽만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다. 세아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파일을 집어들어 강민혁의 발치에 던져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횡령한 자금의 최종 추적 보고서였다. 그 안에는 강민혁이 최윤아의 이름으로 빼돌린 돈이 어떻게 공중분해되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하며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얼마나 철저한 기만이었는지 확인하고 절규했다. 그때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빗소리를 뚫고 들어왔고 강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윤세아는 미리 경찰에 신고해 두었다고 담담하게 말하며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충고했다. 강민혁은 배신감에 치을 떨며 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짓눌렸다. 차가운 수갑이 강민혁의 손목에 채워졌고 그는 발버둥치며 윤세아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경찰관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를 일으켜 세웠고 강민혁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 담긴 것은 증오였을까 후회였을까 알 수 없었지만 세아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았다. 강민혁이 끌려나간 후 다시 고요해진 사무실에는 깨진 꽃병 조각들과 빗소리만이 남았다. 윤세아는 천천히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꽃 한 송이를 주워 들었는데 그것은 꽃병에 꽂혀 있던 백합이었다. 순식간에 짓밟혀버린 그 꽃은 한때 찬란했던 강민혁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어 처연한 느낌을 주었다. 윤세아는 창가로 다가가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복수는 성공했고 그녀는 승리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단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승자의 고독임을 받아들이며 흐르는 빗물에 지난 3년의 기억을 모두 씻어내기로 마음먹었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내렸고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은 빗줄기 속에서 번져가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윤세아는 이제 과거의 망령을 완전히 떠나보내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냉철하고 지적인 빛을 되찾았고 그녀는 비서에게 내일 아침 회의 자료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면 태성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화강그룹의 새로운 계열사로 다시 태어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여왕 윤세아가 서 있을 것이었다. 빗줄기가 잦아들기 시작하자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찾아온 가을바람이 서울의 빌딩숲 사이로 불어왔다. 옛 태성그룹의 본사 건물 외벽에는 화강테크놀로지라는 새로운 간판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재계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윤세아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녀는 부패하고 방만했던 태성그룹을 완전히 해체하고 화강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재탄생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윤세아 대표이사가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깊은 존경을 담아 허리를 숙였다. 과거 강민혁이 지나갈 때 느껴지던 공포와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리더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채워져 있었다. 세아는 직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가볍게 목례를 건넸고 그녀의 발걸음은 경쾌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집무실로 향하며 태블릿 PC를 통해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다. 화면 한 구석에는 짧은 단신 기사가 떠 있었는데 그것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강민혁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횡령과 배임 그리고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되었다. 최윤아 역시 해외 도피 시도가 무산된 후 사기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사회적 매장이라는 더 큰 형벌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빚더미에 앉아 숨어 지내야 했으며 백월광이라는 별명은 이제 조롱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윤세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기사창을 닫아버렸고 그들에게는 1초의 시간도 낭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세아는 한때 강민혁이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는데 어둡고 무거웠던 인테리어는 모던하고 밝은 톤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허세 가득한 명패 대신 실무에 필요한 서류들과 데이터 분석 자료들이 질서 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대회의실에서는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세아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주주들과 임원들은 모두 기립하여 그녀를 맞이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그녀의 결정 하나하나에 회사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믿음이 서려 있었다. 세아는 중앙 상석에 앉아 침착한 목소리로 회의를 주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1년간의 경영 성과를 보고하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0% 성장했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 보였다. 또한 과거 태성그룹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혁신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정착시켰음을 강조했다. 임원들은 그녀의 발표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간간히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다.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한 원로 이사가 손을 들고 윤 대표의 리더십 덕분에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과거 강민혁 회장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민주적인 토론 문화와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가 직원들의 사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세아는 여튼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공을 돌렸다.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세아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1년 전 비가 쏟아지던 밤 강민혁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바로 그 자리였지만 이제 그날의 기억은 낡은 흑백 영화처럼 희미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연인이나 그림자로 불리지 않았으며 오로지 자신의 이름 석자로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점심 약속 장소를 확인해 주었고 세아는 재킷을 챙겨 입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3년 전 사랑에 눈이 멀어 자신을 잃어버렸던 윤세아가 아니었다. 시련을 겪으며 더 단단해졌고 배신을 통해 냉철함을 배웠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로비로 내려오자 기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플래시 세례가 터졌지만 세아는 눈을 찡그리지 않았다. 기자들은 그녀에게 성공 비결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고 세아는 마이크 앞에서 여유롭게 대답했다.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하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날 저녁 세아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핵심 참모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 자리에는 재무팀장과 법무팀장, 그리고 그녀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동료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세아는 테라스로 나와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올려다보았다. 강민혁이 그토록 찾았던 백월광은 허상이었지만 지금 세아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달은 차갑도록 현실적이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가 비춰주는 빛을 반사하는 달이 아니라 스스로 열을 내고 빛을 발하는 태양이 되기로 결심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장 회장의 메시지가 도착했고 거기에는 자네를 믿기를 정말 잘했다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세아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파티장 안으로 들어갔다. 동료들이 그녀를 향해 손짓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세아는 그 따뜻한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오롯이 그녀 자신이 써 내려갈 것이었다. 윤세아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서울의 야경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윤세아라는 브랜드의 화려한 시작이었다.